자, 61쪽 가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 여기서 일단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앞전 우리 시간, 구적, 흰석이, 청동기, 철기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문제. 여기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그 다음에 고조선 포함해서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고조선 문제가 나와서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 성장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문제 중에서 이 앞전 시간, 그 다음에 오늘 시간에서 최소한도 2개 내지 3개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17개, 18개만 더 맞히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더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빼가는 과정이 되면 내가 마음의 부담도 조금씩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초기 국가의 성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도 한번 봐주시죠. 나라의 위치를 한번 봐주시죠. 부여 제일 위에 있죠. 부여는 오늘날의 하얼빈 중심을 보시면 돼요. 만주 하얼빈 지역에 우리 안중근사가 또 히로부미를 죽였던 그 장소입니다. 하얼빈역을 중심으로 했던 나라가 부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졸본성과 국내성을 중심으로 했던 고구려, 그 다음에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옥저, 함경남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했던 나라 동해 됐죠? 그 다음에 천안을 중심으로 했던 나라 목지국, 그 다음에 마한, 변한, 진안, 훗날 마한은 백제로, 그 다음에 변한은 가야로, 그 다음에 진안은 신라로 발전하게 되겠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부여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주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송하강을 중심으로 했다. 네, 송하, 중국말로 승허 이렇게 하죠. 송하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송하강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되게 이름이 이뻐요. 네, 은하수 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이름이 이쁘죠? 은하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과 세태. 기원전 4세기경 군장국가를 형성하였고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했다. 1세기에 왕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다. 네, 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멸망. 3세기 말 선비족의 침입으로 쇠퇴하였고 4세기 전연의 침략으로 이 길을 막기도 하였고 결국 5세기 후반 문자왕 때 병합되고 말았습니다. 문자왕 시기에 부여는 병합되고 말았습니다. 문자왕은 장수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강개투대왕과 장수왕 시기에 그거 최대 영토가 확보된 게 아니고요. 그 두 분은 강개투대왕과 장수왕은 부여를 복속시키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장수왕 때도 못했던 이 문자왕 시기 복속됨으로 인해서 문자왕 시기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거의 최대 영토가 확보되었다. 어느 시기? 장수왕 시기가 아니라 문자왕 시기라는 사실을 기억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구조. 오부족 연맹체이다. 오부족 연맹체이다. 5개 힘있는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만들었다. 오부족 연맹체이다. 그 다음에 이들은 가축의 이름을 땄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마가, 구가, 구가, 저가. 가축이 이제 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건 개겠죠. 이건 서울 거고요. 이건 돼지겠죠. 이건 말일 거고요. 이게 사출도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사출도라 얘기합니다. 우리 명절 때 하는 윷놀이 있죠? 윷놀이 그 모판의 원형이라 보시면 돼. 도개걸 윷무할 때 여기 출발합니다. 이렇게 쭉 몇 개만 더 그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윷놀이 모판의 원형이다 보시면 돼. 그 동물, 특정 동식물들 자기 부족을 상징으로 보는 것들이죠. 일종의 토테미즘 사상이 보이고 있는 것들이고요. 왕권은 미아가 했다 그럽니다. 왕권은 미아가 했다.
부적자인 가들은 왕을 추대하기도 하고 수해나 한해를 입었을 경우 오곡이 잘 익지 않았을 경우에 왕에게 책임을 물어서 왕을 교체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왕권은 미화가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부족은 세력이 매우 강해서 궁궐, 성책, 감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부의 부족장들은 감옥도 갖추고 있을 정도로 강력했다는 거죠. 네. 부여에는 감옥이 있었다는 사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부여에는 감옥이 존재했다. 대신에 고구려는 있었습니까? 물어봤는데 고구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외우는 방법이죠. 이렇게 선생님 두 글자, 세 글자 일치하지 않죠. 불일치죠. 선생님 나는 백제가 나오면 백제 안 한다고 고구려를 물어본다. 무조건 물어본다면 그래서 감옥, 부여 두 글자 있어요. 감옥, 고구려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이때 시기에 모든 나라가 다 순장 풍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그 다음에 순장이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있나요? 부족장이 죽었을 경우에 모셨던 사람은 다 죽여서 같이 묻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여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저 세상에서도 똑같은 그런 권력과 부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람을 죽여서 같이 매장하는 풍습, 그 다음에 거기에 껴묵결이, 즉 부장품이라고 그러죠. 부장품도 같이 묻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보겠습니다. 농경과 목축의 주로 반농 반목입니다.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했다. 하우와 노비들이 생산에 종사했다. 특산물로는 말, 주옥, 모피 등이 있었고 중국에 수출하였다. 이 정도는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법률과 풍속, 순장제도 아까 설명드렸죠.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껴묶어야 함께 묻는 풍습이다. 장례 기간이 길었으며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얼음을 놓아 장사 지냈다.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얼음을 비축해서 땅을 파가지고 저온에다가 비축하고 왕실에 상을 당했을 경우에 장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얼음을 사용했다. 또 왕의 장례는 옷값을 사용하였다. 얼음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옷값을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옷값을 사용하였다. 얼음은 그러니까 그 장례의 길이 길어지기 때문에 얼음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옷값은 그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후장을 치르죠. 후하게 장례를 치르는 거죠. 옥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옥의 특징이 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를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도 곁들여 있다. 그 다음에 형사치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인데 노동력을 확보하는 목적이고 일부 다체제임을 알 수 있다. 형사치수제는 볼게요. 반농, 반목 국가에서 주로 등장하는 게 형사치수제입니다. 형이 죽었다. 장가들치, 형수를 취했다. 형수와 결혼하게 되었다. 반농, 반목국가는 결국 뭐죠? 노동력이 되게 중요했다는 거죠. 왜냐면 형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형수가 재혼하게 되면 조카들도 같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노동력이 상실하겠죠. 그럼 노동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형수를 취했다는 거죠. 주로 북방의 흉노족,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나라들이 형사치수제를 취하고 있다. 됐죠? 흉노족, 북방민족, 그 다음에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가 똑같은 부여의 풍습을 그대로 가져왔더라. 고구려는 실제로 이제 왕가에서도 이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죠. 왕가에서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이제 고국 천왕식이죠. 고국 천왕이 죽죠. 그때 그의 부인 우씨 부인이 고국 천왕의 동생 연우와 우씨 부인이 결혼하게 되겠죠. 됐죠?
왕실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사취수지 모습을 볼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제천행사 12월에 영고라고 한 제사를 지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기고 제수를 풀어주기도 했다. 예, 무천 제천행사 볼게요. 하늘에 제사 지낸다는 얘기거든요. 한 해 농사가 잘 된 것에 대해서 내년에도 올해도 잘 되길 기원하는가 봐야겠죠. 나라별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부여부터 볼까요? 부여는 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더라. 이게 12월입니다.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10월에 제천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12월이라는 얘기죠. 자, 환영합니다. 환영할 영자고요. 북고자입니다. 북고자, 환영할 영자. 그 다음 12월. 이건 수렵사의 유풍이다. 수렵사해에 유풍이 남아있다. 유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습 또는 유풍이다. 부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송화강이죠. 오늘날의 만주 하얼빈 지역이잖아요. 되게 추운 거거든. 오늘 날씨 좀 되게 좀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집 밖에 나온 되게 추웠던 것 같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때 이쪽 기온들은 뭐 영하 30도가 넘어가니까 엄청나게 추웠을 거거든요. 수렵사의 유풍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추운 날씨가 되면 동물들이 굴이라든가 자기 은신처로 들어갈 거거든. 근데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올 거거든. 그럼 하얀 설원 위에 동물들이 이동하는 모습들은 되게 눈에 잘 띌 거거든. 이때 사냥량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사냥감도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에 많은 살을 모아놓고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고 춤을 췄다는 거지. 12월에는 수렵사의 유풍 하나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을력의 법을 따랐다는 뜻이죠. 을력이란 말은 은나라의 달력이라는 뜻이야. 다른 나라의 달력은 모두 1년을 10개월로 잡았다는 거야. 그러나 은나라의만큼은 을력이라는 달력을 썼는데 이건 12개월 쓰더라는 거예요. 12월. 고구려 제천행사가 있죠.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습니다. 이건 10월입니다. 백제는 있었을 것 같죠? 백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라도 있을 것 같죠? 있었을 거예요, 다. 백제와 신라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기록이 있는 것만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도 없어요. 기록이 없다는 뜻입니다. 동해는 있습니다. 동해는 무천이라고 합니다. 춤추는 무자겠죠. 하늘천자고. 하늘을 향해서 막 춤추는 거겠죠. 마찬가지 10월달입니다. 그 다음 우리 남부지방 갈까요? 삼안입니다. 삼안에는 두 번에 걸쳐 있습니다. 5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이 있습니다. 이걸 수린날이라고 불러요. 이걸 계절제라고 부릅니다. 10개월의 정중간은 5월이죠. 그죠? 5월은 뭐죠? 모내기 하는 거겠죠. 수린날이라는 말은 우리 머리 부분의 끝부분을 갖다가 정수리라고 그러죠. 그지? 정수리 부분에 정자를 빼면 뭐가 돼? 수린날이 되겠지.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 5로 딱 나눈데 이게 정수리가 되는 거예요. 수린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절제 10월에 하늘에 수확이 잘 됐음에 대해서 풍요에 대해서 기원, 또 다음 이듬해 해도 풍요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행했던 제천 행사가 각 나라별로 있었다는 사실. 물론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백제라든가 신라의 기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조목이 있죠. 고조선은 팔조법이 있으면 세 가지 전해졌다고 그랬죠. 살인죄, 그 다음에 간음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음죄 밑줄 그죠. 네. 간음죄는 부에 들어가 있어요. 고조선에도 등장하지 않고요. 도둑죄라는 절도죄가 있죠. 네. 일책 12법이라고 그러죠. 일책 12법. 절도죄를 한번 묶었나 모르겠네. 한번 묶어볼까요? 네. 절도죄 보겠습니다. 고조선도 절도죄가 있었죠. 네. 좀 심하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부여 일책 12법. 책은 꾸짖을 책자. 한번 꾸짖는데 12배로 꾸짖는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가까운 파리바게뜨 가서
내가 배고파 빵을 하나 먹었어. 그리고 절도해서 막 도망갔어. 그래서 몇 개를 갚아야 되는 거야? 12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고조선은 좀 심했죠? 네. 부여 일책 12법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도 있었겠죠? 네. 그대로 따라가요. 왜? 부여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부여의 주몽이 와서 세운 나라가 고구려야.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부여의 법과 고구려의 법과 백제법이 되게 유사해요. 제도도 마찬가지. 왜? 부여에서 성장했고 부여에서 교육을 받았을 거야. 자기가 가장 익숙한 부분을 새로운 나라에다가 반영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제 11법이 나오는 겁니다. 부여, 고구려, 일제 11법. 백제는 좀 달라요. 백제는 일제 2법입니다.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법이 백제죠. 절도죄는 하나로 좀 묶으세요. 절도죄는 하나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투가 심한 부인은 사형해체했다. 시체를 산 위에 버리면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했다. 가부장적 사회며 일부 자체제의 모습을 보이겠다. 우제전법의 별표를 한 3개 줄까요? 네,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이제 우제전법이죠. 우제전법. 전쟁이 일어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죽여서 그 굽으로 기름을 점쳤다. 이건 부여뿐만이 아니라 고구려에도 등장합니다. 이게 작년 우리 경찰 시험에 나와서 많은 수험생들이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죠. 학원가에서 선생님들이 가실 때는 부여도 있고 고구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실제 경찰 시험 문제에서는 부여만 인정을 하고 고구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적 소송에 걸려서 상당수 몇 명의 학생들이 구제되는 케이스가 된 게 우제전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제전법은 부여와 고구려 다 공통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되게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또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게 됐을 거예요. 내가 승리할 것인가 패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기타 흰 옷을 즐겨 보였다. 부여인들은 흰 옷을 즐겨 입었다. 흰 배로 만든 큰 솜에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도포와 바지를 입었다는 얘기는 투핏을 입었다는 뜻이 되겠죠. 가죽신을 신었다. 또 은나라의 달력엔 을력을 사용했다. 을력은 1년에 몇 개월로 보고 있다고요? 12개월로 보고 있다. 역사적 의의. 연맹의 단계에서 멸망하였지만 역사적 의미는 되게 큽니다. 고구려라든가 백제의 건국 세력이 부여의 일족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건국신화 원형을 되게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64쪽. 고구려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죠. 건국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는 부에서 남아한 주몽이 압록강 지린 동가강 여긴 졸본성에서 건국하였다고 나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만 여기죠, 부여가. 아마 주몽이 아마 왕이 다툼에서 아마 밀렸던 것 같아요. 왕이 다툼 밀려서 남쪽으로 이렇게 남하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쪽으로 남하했다. 남하해 왔는데 이미 이 자리에는 부여의 일부 세력과 기존의 그 지역을 다스렸던 부족도 있을 거거든요.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주몽이 여기에 이 세력도 힘을 합치다는 뜻이. 이게 이제 소선호 세력입니다. 소선호에는 이제 비류라든가 온졸한 자식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죠. 아마 소선호는 아마 그 경제력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경제력에서 있어서 소선호가 주몽의 건국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소선호는 이미 결혼을 했던 걸로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불분명하죠. 뭐 옛날 역사가 다 정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결혼했고 이미 아들도 있었다. 비류와 원조도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고요. 주몽이 남하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소선호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를 했을 것이다. 이미 이 땅에는 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마
구려와 고구려의 연관성도 있다고 볼 거고요. 고구려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주몽이 건국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주몽이 이제 후임자, 왕세자를 임명할 때쯤 됐을 때, 본국에서, 구여라고 하는 이 본국에서 왕자가 내려왔을 것이다. 그게 유리가 됩니다. 그럼 결과 유리 세력과 원조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졌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리가 결국 왕이 됐고, 그 유리 왕이 되는 거고, 소선호와 비류 원조는 결과적으로 남하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하에서 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결과 비류는 오늘날 인천 미추홀 지역이죠. 미추홀에 자리를 잡았을 거고, 원조는 한성이죠. 한성에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미추홀에 잡았던 미추홀 백제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이걸 한성 백제라고 통상 얘기하고요. 미추홀에 자리를 잡았던 비류는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를 멸망됐고, 그 다음에 한성 백제만이 유일하게 백제의 뿌리가 됐다. 어차피 고구려 백제는 한 뿌리라 봐야 되겠죠. 어딘가요? 전부 다 부여력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몽의 세력과 그 다음에 소선의 세력이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만들었고, 다시 후계 구도에서 밀렸던 소선호 비류 원조가 남쪽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의 상당수가 일치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 자, 고구려는 처음 날아왔을 때 이 지역에 수도를 잡았을 거예요. 이게 이제 졸본성이라고 그러죠. 통상 우리 오녀산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런 커다란 산 위에다가 수도를 정했을 것이다. 이게 수도를 정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디펜스, 수비 입장에 되게 유리한 부분이 있죠. 수비에는 유리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도에 산꼭대기에 올라서 사는 건 되게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식량을 끊임없이 위로 올려 날려야 된다는 뜻이죠.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졸본성에서 처음 수도를 정했지만 유리왕 시기에 국내성으로 천도하죠. 이건 주몽시기가 되는 거고, 이건 유리왕 시기에 국내성으로 천도합니다. 국내에 천도한 이유는 괴산 임수구조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국내성이 여기입니다. 바로 옆입니다. 괴산 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그죠? 앞에는 물이 흐르는 괴산 임수 구조가 되게 좋다. 그 얘기는 아마 농업 생산성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국내성을 천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수도가 총 3번 나오죠. 그죠? 장수왕 시기에 이제, 평양으로 한번 더 천도하죠. 장수왕 시기. 그래서 고구려 수도는 총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로 다시 가도록 할까요? 자, 발전 부분의 2번, 동그라미 2번. 활발한 정복전쟁을 했습니다. 옥저를 정복하였다. 아까 옥저 여기라고 그랬죠? 그죠? 네, 옥저를 정복했다. 이거 태조 때입니다. 네. 태조는 주몽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이게 이제 익숙하다 보면, 건국자인가? 그렇진 않아요. 건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국에 준하는 역할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조자를 붙일 수, 이걸 묘호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갖다가. 이런 묘호를 부를 수 있다. 묘호를 부를 수 있다. 옥저를 정복했다. 그리고 옥저로부터 공물을 받을 수 있었다. 옥저의 특산물들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65쪽. 그 사료 탐구는 여러분이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셨죠? 그 다음에 정치구조, 5부족 연맹체이다. 부여도 5부족 연맹체, 그 다음에 고구려도 5부족 연맹체. 내가 익숙함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겁니다. 계루부, 전로부, 손호부, 순노부, 간노부, 중간중간 이름이 좀 바뀌긴 하죠. 일단 뭐 5부족을 전체 외워집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그 밑에 고추가는 좀 잡아주셔야겠다. 고추가의 칭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왕비적인 전로부 부족장에게 고추가의 칭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일종의 뭐죠? 부왕적 존재. 어떤 그 존재, 그 다음에 권위를 갖다가 인정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고추가. 관직,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등의 대가들과 그 밑에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그 다음에 사자, 조의, 선인,
그 사자는 주로 이제 조세를 곡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징수하는 역할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이와 선인이 있죠. 여기는 아마 무사계급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볼까요? 경제는 산악지대가 많아서 다른 나라의 영토를 쳐들어가서 빼앗아가는 경제를 취했다. 이걸 약탈경제라고 하고요. 그 약탈경제 대표적인 게 이제 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창고죠. 다른 지역에 건너가서 약탈하고 난 다음에 그 약탈 음식을 다 한 번에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일종의 어느 창고에다가 비축한다. 이게 고구려 벽화에 다 등장하죠. 고구려 벽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부경한 창고를 통해서 고구려인들의 약탈 경제를 엿볼 수 있다. 고구려만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부경이라는 큰 창고가 있어서 기억하실 것은 지배자의 집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배자의 집에만 있는 겁니다. 모든 고구려인들이 다 약탈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배자들의 집에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 다음 페이지 사회 보겠습니다. 사회 파트 지배층 왕, 제가, 호민 등 상호인 자식자는 농사를 짓지 않으며 앉을 자죠. 앉아서 농사 짓지 않고 먹기만 한다는 뜻이죠. 되게 안 좋은 용어들이죠. 그 다음에 피지배층 하호는 식량과 고기, 소금을 가져와 자식자에게 공급하였다. 법률과 풍속, 법률 보죠. 감옥이 없다고 해서 없고의 밑줄을 긋습니다. 아까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두 글자, 세 글자. 중대한 범죄자는 재가해를 통해서 사형에 처했다. 재가해 밑줄 긋죠. 부족장을 다 모았다 해서 재가해라고 하죠. 모두 제자죠. 모두 모았다. 가들이 다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사형에 처하게 됐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고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갚게 하였다. 일책 12보를 처하게 하였다. 그 다음 혼인제도 서옥제입니다. 서옥제. 일종의 대릴사회제이다. 남녀가 결혼한 다음에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 서자가 남편 서자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사는 집이라는 뜻이 되겠죠. 남편이 사는 집이다. 자, 보통 부모님이 사는 집이 있다면 여기에 딸인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됐고 새롭게 남자가 들어왔을 것이다. 그럼 여기에 새로운 집을 지었을 것이다. 이걸 우리 서옥이라 한다. 그 제도를 서옥제라 한다. 일종의 대릴사회제이다.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사는 거죠. 장가 든단 말을 여기 쓰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살고 여기에 일정한 노동의 가치를 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자식을 낳고 자식이 성장할 때까지 이 집에 산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노동력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력이 제공됐다. 서옥제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건 신석기 모계사의 유풍이다. 봉사원이라는 얘기하죠. 신석기 모계사의 유풍이다. 제천행사. 건국 시절인 주몽과 그의 어머니 유아 부인을 모신 조상신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 다음에 10월에 동명이라고 이미 설명드렸죠. 10월에 동명이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회를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국동대회도 잡아야 되겠네요. 국가의 동쪽에 대열 큰 구멍이 있다는 얘기죠. 동굴이죠. 주몽이 여기서 길을 받아서 건국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왕들도 취임하거나 종종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국동대회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마음을 다잡는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복식. 계급에 따라서 복식이 달랐는데 대가들은 책. 그 다음에 소가들은 깃이 달린 소고를 절풍을 달기도 했다. 고구려인들의 모습들입니다. 모자 위에 절풍을 달게 됐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 좀 특이하죠. 혼인 때 수의, 죽을 때 입는 옷을 수의라고 그러죠. 그죠? 수의를 입고 장례 때는 금은돈 패백을 후하게 썼다. 후장이라고 합니다. 부여와 같이
형사치수제, 부여도 꼽았습니다. 거기서 마찬가지 형사치수제, 그 다음에 점복, 점을 봤다, 그 다음에 일책 12법의 풍습이 보이더라. 일책 12법의 풍습이 보이더라. 그 다음에 그 좌측 하단에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오부정 연맹체다. 부유와 고의 공통점. 그 다음에 관리, 가와 사자가 존재하더라. 부족장과 그 다음에 사자, 관직들이 존재하더라. 공통점, 형사치수제더라.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노동력의 제공 부분. 점복, 우제전법이라고 그랬죠. 우제전법. 전쟁이 발생됐을 경우에 내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두려움이 있었겠죠. 일책 12법, 절도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공통점, 둘 다 부여적이더라. 됐죠? 그럼 옥저 갈게요. 옥저. 67페이지. 옥저 한번 가겠습니다. 옥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함흥표면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정치, 왕이 없습니다. 읍군 삼노라고 하는 군장들이 통치하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옥저와 동의 공통점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이 나라는 왕이 없으면 그럼 옥저와 동의 둘 중에 잡으면 돼. 아셨죠? 그 다음에 경제, 어물과 소금이 해산물을 풍부해서 소금이 특산물입니다. 이게 고구려 조공품을 바쳤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죠. 그 다음에 풍속, 고구려 같은 부여족의 한 갈래였으며 언어와 풍습도 대체로 고구려에 비슷하였다. 민며느리제 별표하겠습니다. 민며느리제. 옥저 하면 거의 대부분 민며느리제죠. 시험에 출제되는 게. 민며느리제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A라고 하는 남자, 부모들입니다. B라고 하는 남자, 부모죠. 자, 여기는 남자아이를 뒀고 여기는 여자아이를 뒀다고. 그러면 10대도 안 돼가지고 이 두 어른께서, 부모님들께서 결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결혼 약속하게 되면 B의 집에, B 남자의 여자를 A 남자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 나이가 한 16세쯤 되면 다시 여자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 집에서는 다시 남자 집에 결혼 의사를 대해서 타진해 봅니다. 결혼시키겠느냐? 결혼시키겠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집에서는 B에게 다시 우마와 토지를 지급하였다. 소와 말과 토지를 지급하되는 이 결혼은 승낙이 된 걸로 본다. 그래서 결과는 결혼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가 뭐야? 돈을 받고 사랑스러운 딸을 결혼시켜 버렸잖아. 그래서 사고 팔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매매혼적 성격이다. 살 몇 자, 팔 몇 자. 그래서 매매혼적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 팔았다. 자기 집에 딸을 사고 팔았다. 매매혼적 성격이다.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골장제, 세골장, 두볼먹기, 가족공동체 다 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감매장에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무덤인 목각에 안치합니다. 또 목각 입구에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다 놓기도 하였습니다. 쌀의 동그라미, 항아리의 동그라미. 요건 암기 좀 해버리죠. 나올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옥저의 옥, 민며느리제의 민. 예. 항아리의 항. 영혼 불명신하게 남아있죠. 항아리는. 예. 사람은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항아리에 쌀을 넣어 놓을 테니 와서 드세요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민항 이렇게 옥저에는 민매제와 항아리 같은 내용들이 등장하더라. 68쪽에 68쪽입니다. 이제 동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옥저와 동해 공통점 뭐라고요? 왕이 존재하지 않고 군장들이 나를 통치하는 시기였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강원도 북부 동해안에 주로 위치한 나라가 동해입니다.
정치 왕이 없어요. 우군과 후 삼노들이 하오를 다스렸다. 그리고 군장 국가 단계에서 고구려에 병합되고 말았다. 이건 별도로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경제, 토지가 비옥, 농경으로 경제생활 윤택, 방직기술 발달, 명주와 삼배, 특산물, 당궁, 가마, 반어피 밑줄 긋습니다. 되게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 기출에. 당궁, 과하마, 반어피. 이건 활 얘기합니다. 활. 근데 이 단자가 박달나무 단자죠. 박달나무 소재를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반대되는 단어가 이제 맥궁이죠. 맥궁은 고구려에 있습니다. 맥궁은 세부치하고 상하를 덧붙여서 맞춰서 되게 강도가 강성한 강도가 되게 세겠죠. 멀리 유효사거로 이렇게 길어지겠죠. 이건 과하는 과일나무를 지나가는데 말이 과일나무에 닿지 않았다. 아마 제주도에 있는 조랑말 정도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동해에 나오니까 이건 바다 표범 가족입니다. 바다 표범 가족을 주요 특산물을 삼았다. 동해의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들입니다. 되게 처음에 많이 나와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온 부분 중에 아마 당궁, 가마, 반어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풍습, 결혼 풍습, 조계원이 존재한다. 네. 같은 시족끼리 결혼하지 않는 풍습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 같은 근친혼을 했을 경우에 그 자식들이 질병을 타고난다는 사실을 갖다 아마 통계적으로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시족끼리 결혼하지 않는 풍습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제천행사 10월에 무천 아까 설명드렸고요. 주거 철자와 여자 모양의 집들이 발견되더라. 아까 요거 한번 해드릴게요. 시족사회, 그 다음에 부족국가, 연맹국가, 그 다음에 고대국가, 다른 말로 중앙집권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었다. 즉 왕에게 모든 권력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걸 신석기 시대를 시족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건 이게 조계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옥조와 동해입니다. 옥조와 동해는 연맹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동해는 조계원의 모습이 보인다. 신석기의 유습이 동해에 보이더라. 연맹국가, 고조선, 한옥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곰부족 나왔잖아요. 몇 개의 연맹체를 알 수 없지만 일단 고조선은 연맹국가였을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여, 연맹국가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목지국, 오늘날의 천안을 중심으로 했던 나라. 그 다음에 가야, 이런 나라들 전부 다 연맹국가. 여기 마찬가지 고대국가를 발전하지 못하고 멸망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초기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나라들도 전부 다 초기에 연맹으로 출발했어요. 아시잖아요. 몇 부족 연맹체, 5부족 연맹체, 5부족 연맹체, 6부족 연맹체로 출발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고대국가로 발전한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였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자, 그러다면 고대국가를 발전하게 된 조건이 있어야 돼. 필수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왕권은 강화됐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왕권이 강화됐다면 고대국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포함됐다는 거고요. 왕권이 강화됐다면 영토 확장이 좀 됐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영토 확장이 됐느냐. 영토 확장이 됐다면 그 영토를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그럼 군대라든가 관리가 파견됐느냐. 그 다음에 군대와 관리가 파견됐다면 법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죠. 율령이 반포됐느냐. 율령은 반포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싸우다 보니 많은 전사자가 등장하고 피해 가족들이 많이 생겼을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종교만한 게 없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가 공인됐느냐. 불교 공인 여부에 따라서. 최소한 이 5가지 정도가 갖춰진다면, 이걸 갖다 우리는 고대과의 안전국가로 본다는 뜻입니다. 가끔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저는 이런 나라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불교가 안 나와요. 이 연맹국가에 해당되는 고조선, 부여, 목지국, 가야에는 불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려 백제 신라만 유일하게 고대 국가로 발전하였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되게 쉽죠. 다음 연맹국가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고조선, 부여, 목지국, 가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옥저나 동해 얘기가 나오면 되게 이건 읽어볼 필요가 없어. 바로 틀린 질문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공부하는 요령이기 때문에 스킬이에요. 다음은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 그럼 뭐야? 그럼 고려 백제 신라 얘기하겠구나. 당연히 여기 왜 옥저 동해 나오면 어떻게? 틀리겠지.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69쪽의 사만에 대한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물 한번 먹고 갈까요? 자, 사만 보겠습니다. 마한, 변한, 진할, 사만이라 한다고 이게 설명드렸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발전 부분 볼까요? 발전 부분. 마한. 천안, 익산, 나주 지역, 경기, 충청, 전라 지역에서 발전하였다. 54개골이 주었다. 마한, 변한, 진한, 변한 갑니다. 김해,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건 훗날 가야로 발전됐고, 마한은 백제로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진안, 대구, 경주를 중심으로 하였다. 훗날 신라로 발전하였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치 파트, 중심 세력. 사만 중에서 마한이 세력이 가장 컸다. 마한을 이루는 소국의 하나인 목지국의 지배자가 마한 왕 또는 진왕으로 추대되어 사만 전체 주도 세력이 되었다. 목지국 밑쪽, 오늘 천안을 중심으로 했던 나라들. 마한 왕 또는 진왕으로 한다. 이네 나라들은 재정 분리가 이루어졌다. 우리 고조선 시대는 재정 일체사였죠. 한 사람이 제사장도 하고 정치도 했죠. 그러나 마한 시대, 즉 사만 시대가 되면은 재정이 분리된 시대가 되었다. 그 다음에 마한 시기에 족장들이 또 나타나는데요. 대족장과 소족장이 등장하죠. 여기 신지, 견지, 그 다음에 읍차, 그 다음에 부래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큰 저수지를 관리한다 보시면 돼요. 큰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농업사회라는 얘기죠. 이게 뭐죠? 작은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지견지, 읍차, 부래. 그 다음에 천군과 소도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천군, 그 다음에 소도. 자, 소도는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겠죠. 어느 특정 지역들. 자, 준왕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고조선 준왕이 내려와서 천안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새로운 왕이 됐죠. 진왕이 됐죠. 기존에 있었던 이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갖다 죽일 수는 없어요. 다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특정한 지역에 가둬놨다는 뜻이죠. 앞으로 당신들은 이 지역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제사장 역할만 하세요. 얘기한다고. 그리고 당신을 천군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신에 범죄를 저지르고 소도 지역으로 도주했을 경우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체포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일종의 뭐죠? 소도와 천군을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천군과 소도에 관련된 얘기. 그래서 이때부터 사만에는 재정 분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정치도 하고 한 사람이 종교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여보 하겠습니다. 경제 파트. 철제 농기구가 등장합니다. 철제 농기구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되죠? 수확량이 증가되겠죠. 그 결과 쌀이 생산되면 그만큼 물이 필요하겠죠.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가 필요하겠죠. 김제의 벽골제, 제천의 의림지, 상주의 공검지, 밀양의 수산제 등이 대표적인 그 당시에 농경 시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철 생산. 변환에서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 낙난과 외등의 숫자. 변환. 마음 변환 중에서 이제 변환에 철이 많이 생산돼서 철정을 만들어요. 이거 반제품이에요. 돌에 붙여있는 철을 정제해서 이런 형태를 갖다 철정이라 불러요. 금을 모아놓으면 여기 금괴라고 하지. 이건 반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금괴를 수입해서 어떻게 먹고리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겠죠. 마찬가지죠. 철정도 무기로 만들 수도 있고 농기구로도 만들 수 있고 이걸 수출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걸 수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가져가 수입하세요 뭐 이러진 않았어요. 랑단과 A 등에 수출하였다. 덩이새는 교육에서 합배처럼 사용되기도 했다. 예. 우리말로 덩이새, 철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풍속, 제천행사. 이미 했죠. 5월에 수린날, 10월에 계절제, 5월달에 정수리. 5월달에는 모내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5월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에, 마을에 공동 노동을 한다.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다. 우리 첫 번째 수업 때 역사의 특수성과 보편성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기타, 애와 가까운 마한과 변화에서 문신이 행해졌다. 최근 우리 젊은 친구들이 문신을 꽤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시죠? 근데 우리는 역사는 최근에 문신을 많이 한 게 아니었고요. 우리 조상들들 마음과 변화에 문신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변환에서 좀 안 좋은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아직 뼈가 형성되지 않았죠. 연골이 좀 약하겠죠. 그 약한 어린 머리를 돌로 눌러서 편편하게 만들어서 이걸 편두입니다. 편두해주고 있죠. 머리를 보통의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야, 이게 사람이야, 이게? 이게 사람이냐. 이렇게 변했네? 어디에서? 변환이겠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얼굴, 이런 모습, 이렇게 변했네? 변환해서. 무슨 모습? 편두의 모습이 보이네? 네. 있을 수 없죠, 요즘 시대는. 그 다음에 주거지와 분묘. 반음집 토실. 좌측 그림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토실이라고 합니다. 토실. 그 실자가 방실자입니다. 그 다음에 깃틀집에 살았다. 토실과 깃틀집. 되게 시험 잘 나와요.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깃틀집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집을 한번 지어볼게요, 이렇게. 여기 나무로, 이 성질이 나무입니다. 나무를 사방으로 두르는 겁니다. 앞면, 뒷면, 옆면을 나무로 두르고, 그럼 아무리 둘러도 그 틈새가 있을 거거든. 이 나무와 나무 틈새가 있을 거거든. 이 틈새를 갖다가 흙으로 발랐다. 이 틈새는 흙으로 발랐다. 이걸 깃틀집이라고 하더라. 통나무집이겠죠. 무덤, 죽음묘입니다. 무덤은 죽음묘가 등장합니다. 죽음의 모습 좌측 한번 봐보시죠. 마을의 죽음의 모습. 네, 이걸 이제 일본 애들은 이렇게 부르죠. 일본 애들은 명칭은 이렇게 합니다. 대신에 이들은 사이즈가 장난 아니야. 사이즈가 초등학교 운동장만 해. 우리는 선생님 직접 죽음의 답사 갔다 왔는데요. 길이가 한 15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폭은 아마 한 5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일반 무덤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농경지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농경지 주변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고, 논이든 바위 농사를 짓다고. 그리고 여기에 가끔씩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또, 야참을 먹을 수 있는, 출참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훼손하지 않고 계속 놔뒀어요. 근데 나무를 전부 싹 베어내고 풀을 다 잘라내고 봤더니 무덤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 우리는 죽음묘라고 얘기하고요. 일본 애들은 전방후원법, 이건 일본 천황가의 무덤입니다. 되게 엄청나게 자랑했거든요. 앞에는 방형, 그 다음에 뒤에는 원형의 모습을 취한다. 이게 모습이에요. 이게 전방 후원부분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되게 많이 발견되거든. 어디에서? 마한지라고 해서 전라도지에 되게 많이 발견됐거든. 일본 학자들이 되게 와서 학술대에 참여하고 현장도 답사했다고. 거기를 막 끄덕여 간다고. 우리 원형이 한반도의 남쪽에서 출발했구나. 우리 학계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겠지. 일본에도 가고 반대로 얘기했다고. 여기서 인정하고 자기 나라를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전방 후원본이
한반도까지 건너온 걸 봤을 때 우리가 예전 시기에 한반도 남부를 일정 기간 동안 통치했을 것이다. 임나 일본 부서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억지 주장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애들 이렇습니다. 우리는 팩트를 그대로 얘기한 반면에 일본 애들은 약간 억지 주장도 펼치기도 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옥조 동해까지 됐죠? 조금 쉬어갈까요? 네, 조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